좋아요. 오늘 급식 너무 배고픈데. 여러분들 2등으로 먹나요? 2학년이라서? 아니? 모르겠어. 그냥 줄 서면 수고 그냥 먹으면 먹는 거예요. 좋아요. 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 안 쓰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했었죠?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응? 여기 9페이지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세포 다음, 조직 다음, 기관, 개체인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좀 복잡하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더 묶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조직계.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은 단순하니까 조직계가 없고 기관이 복잡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또 묶어줍니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기관, 계. 기관이 복잡하니까 한 번 더 기관계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고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요것도 한 번씩 잘 봐주면 되고. 자, 동물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조직에서 요 나머지 세 개를 뺀 나머지 것들을 결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식물의 구성 단계, 조직계에 들어간 뭘 보나요? 내가 조직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 하나의 거대한 집단에 들어갔어. 그럼 뭐 봐? 피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직계에 들어가면 피 본다까지 했었죠? 썩 쏘짓지 마세요, 여러분들. 썩 쏘지였나요? 쉬운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조직계에 들어가면 피 본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질 대사 진짜 여러 번 들어봤죠?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예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뭐가 관여하는? 그렇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효소가 관여합니다.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과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물질을 합성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동화. 물질을 분해하는 걸 이화라고 합니다. 이때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화학 결합 형성이 될 때 그 결합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요, 나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학결합 형성이 될 때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물질이 합성이 되고, 그럼 만약에 화학결합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에서 물질과 물질 사이 결합이 끊어지면 더 작은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럼 이화작용에서 에너지는 물질에서 나와요? 아니면 물질 속으로 들어가요? 물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한 번씩 봤었죠, 우리? 한번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생명활동과 에너지입니다. 자,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효소가 관여합니다. 특징,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며 동화와 이화가 있어요. 합성과 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뭐가 관여해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 범위 내에서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포도당 하나를 우리 체온에서 분해할 때는 우리 몸속에서 분해할 때는 36.5도씨면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을 우리 몸 밖에서 분해할 때는 400도씨라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알겠죠? 자, 그 물질 대사는 보통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A에서 D가 되는 물질 대사가 있었다. 그럼 바로 A에서 D로 슝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B를 거치고 C를 거쳐서 D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각각 A가 B가 되는 거, B가 C가 될 때, C가 D가 될 때 관여하는 효소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특정 효소가 관여합니다. 자, 그럼 동화와 이화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아미노산이네요.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단백질이 됩니다. 그럼 동화예요, 이화예요? 그쵸. 아미노산처럼 작고 간단한 물질이 단백질처럼 크고 복잡한 물질이 됐으니까 동화예요. 이때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요? 물질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물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들을 만들 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탄소가 6개예요. 근데 탄소가 6개짜리가 탄소 1개인 이산화탄소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크고 복잡한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작고 간단한 물질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이 화학결합 속에 있던 포도당과
이 포도당을 들고 있는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다 효소가 관여를 해요. 자, 그러면 에너지는 포도당이 높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높을까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렇죠. 포도당을 쪼개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에너지는 당연히 포도당이 높고 이산화탄소가 낮습니다. 이걸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동화작용입니다. 자,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단백질로 들어가는데 이제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에너지를 더 먹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높습니다. 동화작용은. 자, 반대로 단백질이 쪼개져요. 그래서 하나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슝슝슝슝 나옵니다. 그러면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낮게 되겠죠. 됐나요? 자, 에너지는 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가 방출돼 가지고 발열 반응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화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동화작용.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결합시켜 가지고 복잡하고 큰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흡수된 에너지는 생성물에 저장이 됩니다. 자,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죠. 어떤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포도당 속의 화학 결합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단백질 합성입니다.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다음 이화작용이에요.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세포 소개관은 뭘까요? 라이보솜이에요. 알겠죠? 걔가 있는 레시피, 걔가 보고 만드는 그 레시피가 뭐야? DNA와 RNA 중에 라이보솜이 RNA에 있는 정보를 읽고 적당한 아미노산들을 여러 개 가져와가지고 본인이 본 레시피대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화작용입니다. 복잡하고 큰 물질을 분해해서 작고 간단한 물질을 만드는 반응으로 반응물 속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세포 후 산소를 이용해서 복잡한 포도당을 단순한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합니다. 그럼 소화가 뭐예요? 우리 이따가 급식 먹으면 소화를 시킬 거잖아. 소화가 뭐야? 소화를 왜 해야 되지? 분해를 왜 해야 되죠? 누가 흡수하죠? 그렇죠. 밥알이 큽니까? 세포 하나가 큽니까? 밥알이 크잖아. 맨눈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세포 하나 맨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이 밥알에 있는 영양소가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세포.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것까지 들어가려면 계속 쪼개줘야겠죠? 그래서 소화도 이화작용이에요. 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등의 소화도 이화작용입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동화, 이화가 있고 합성과 분해입니다. 물질은 저분자에서 고분자, 얘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동화작용을 이제 에너지를 물질이 흡수하니까 당연히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해가지고 화학적인 측면에서는 흡열 반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내놓는다 해가지고 물질에서 이게 방출이 된다 해가지고 화학적인 측면에서는 발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생명과학과 화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시. 동화작용은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 이화작용은 세포호흡과 소화가 있고 공통점은 효소가 관여하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녹색이에요. 뭘까요? 엽록체. 얘는 핫도그처럼 생겼어요. 뭐예요? 핫도그에 케찹 뿌려놓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반으로 뚝 자르면 이런 단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얘가 엽록체, 얘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었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이 있었습니다. 자, 광합성이에요. 이름 자체로 합성이죠. 그러니까 동화작용인 거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가지고 큰 물질인 포도당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노폐물로 산소가 나왔는데 이 산소를 또 동물과 식물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주는데 이때는 복잡한 물질에서 단순한 물질로 쪼개지니까 이화작용인 거고 그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고 이 방출된 에너지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이 열로 쓰고 그냥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열로 체온 유지에 쓰고 나머지 40% 정도만 ATP라는 물질에 저장을 해둬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ATP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ATP가 뭐죠? 모르겠죠? 그래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과 ATP예요. 자, 우선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물질이 쪼개지는 이런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음식물 속의 에너지 전환이에요. 자, 음식물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세포가 직접 이용할 수 없어가지고 세포가 이용 가능한 형태인 ATP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밥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랬잖아요. 세포보다. 근데 밥알 속에 있는 에너지를 세포가 써야 돼요. 근데 밥알에 있는 거 통째로 못 써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학교 앞에 있는 CU에 갔어. 근데 내가 1억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야. 그럼 CU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초코 해몽을 한 1,600원짜리 샀어요. 1억짜리를 내면 돼, 안 돼? 그럼 거기서 9억 9,990 얼마를 거실러 줄 수 있을까요? 없죠.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밥알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지만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쓰기에는 너무 금액이 큰 거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이 CU에서 이제 충분히 GS에서 25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작은 뭐 10,000원 단위, 1,000원 단위로 쪼개줘야 돼요. 이렇게 1억 원짜리를 세포가 쓸 수 있게 쪼개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ATP는 그냥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정도여가지고 세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사이즈다 정도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음식물 속에 저장된 어마어마한 화학 에너지를 세포가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형태로 조그맣게 쪼개줘가지고 저장을 해주는데 그 저장된 물질을 ATP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세포는 무엇이냐면 세포 내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인데 이 에너지를 어떤 물질에 저장하냐면 ATP라는 물질에 저장하고 이 ATP를 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필요한 곳에서 얘를 또 쪼개 가지고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ATP는 물질입니다. 자, 근데 세포호흡은 또 산소 이용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산소를 이용하면 산소호흡,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산소호흡인데 여러분 혹시 발효 들어봤어요? 우리 발효식품 만들 때 뚜껑 열어놔요, 닫아놔요? 요구르트 만들 때? 닫아놓죠? 산소가 없어도 거기에 있는 이 발효를 시키는 균들이 열심히 세포호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도 발효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체내에서도?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운동을 했어. 너무 무리했어. 그러면 다음날 무슨 통이 생기지? 근육통이 생기죠. 근육통은 왜 생길까요? 자,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체육대회 때 뭘 하래. 아주 엄청나게 팔 힘을 썼어. 자, 선생님이 세포 소기관의 즉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나 아니면 연목제의 개수는 변한다고 했어요? 안 변한다고 했어요?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꾸준히 차근차근 운동을 했으면 내가 이 근육 속에 있는 ATP를 만들어내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ATP를 만들어내서 근육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했잖아. 그럼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굉장히 적겠지. 근데 내가 갑자기 근육을 막 움직여야 돼. 그렇다고 해서 미토콘드리아 없으니까 안 움직일래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호흡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부산물로 뭐가 생기냐면은 젖산이 생겨요. 젖산이 체내 그 세포 안에 막 쌓인단 말이지. 그러면 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그러면
물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물이 세포 안으로? 세포 안이 고농도야. 젖산이 쌓여가지고. 그러면 밖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저농도니까 밖에 있던 물이 세포로 막 들어오겠죠. 그럼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돼? 빵빵해지지. 근데 하필 얘가 신경을 막 누르고 있어. 그럼 아프잖아. 이게 근육통인 거예요. 알겠죠? 자, 세포호흡의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인 거고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 진행이 됩니다. 요 과정에 대해서 잘 다루는 게 2학기에서 배우게 된 세포와 물질 대사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세포호흡의 전 과정. 특히 우리는 이 무산소 호흡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다룹니다. 자,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에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고 그때 쪼개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일부 에너지가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이 되는데 자, 포도당이에요. C6H12O6입니다. 이거는 외워두면 그냥 좋겠죠? 유식해 보이잖아. 알겠죠? 자, 여기에 6개의 산소랑 6개의 H2O를 결합시킵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반응하게 되면 6개의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12개의 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때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ATP에 저장이 되거나 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에서는 한 분자의 포도당, 6분자의 산소, 6분자의 물. 근데 여기 물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오른쪽에 에너지를 플러스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에너지가 이 과정에서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에너지를 여기다 넣어줄 때도 있습니다. 이거랑 다 같은 식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포도당은 탄수화물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은 얘가 왜 탄수화물인지 이름이 왜 탄수화물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탄수화물은 왜 탄수화물일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6H12O6예요. 약분해 봅시다. 뭐가 나와요? 탄소 H2O가 나오네. 맞아요? 물로 둘러싸인다가 뭐예요? 물수자, 물화가 되는 거지. 뭐야? 수화된다라고 해요. 근데 탄소가 물 분자로 수화된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자, 그래서 탄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 분자로 둘러싸이진 않지만 화학식을 보게 되면 탄소가 물 분자로 둘러싸인 것처럼 이 화학식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탄소가 물화된 것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탄수화물이니까 물과 친할까 안 친할까? 친해요.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ATP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에요. 얘는 물질 자체입니다. 자, 구조를 일단 볼게요. 아데닌이라는 염기, 리보스라는 당, 그 다음에 인산이 3개가 붙어있는 게 ATP인데 자, 우리 얘를 한번 볼게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있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애들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얘네들이 차곡차곡 결합돼가지고 형성된 애들을 그쵸 헥산이라고 하고 헥산에는 DNA와 RNA가 있었다라고 기억이 나죠? 결국에는 ATP는 우리가 처음 본 애들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배웠던 애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혹시 여러분들 DNA와 RNA가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지 알아요? 당이 당당. 리보스는 그냥 이렇게 오각형 구조로 된 당을 리보스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 여기에 원래는 끝에 OH가 달려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OH 대신에 H만 달려 있어.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지? OH랑 H의 차이점은 O가 영어로 뭐죠? 근데 무엇을 빠지다가 D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 옥시전이 빠졌죠. 그래서 DNA는 리보스라는 당에 산소가 하나 빠진 디옥시리보스가 당으로 있기 때문에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의 약자여가지고 DNA가 되는 거예요.
근데 RNA는 O가 안 빠진 얘야. 그러니까 리보 뉴클레이 엑시드. 그래서 RNA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상식이 좀 늘었네요. 자, 그래서 아데닌과 리보스가 있고, 근데 또 아데닌이란 염기와 리보스라는 당이 결합된 물질을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인산이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어 있어. 인산이 영어로 뭐죠? 포스페이트. 이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인산은 영어로 포스페이트예요. 자, 선생님이 트라이앵글이 왜 트라이앵글인지 설명했나요? 삼각형 영어로 뭐야? 트라이앵글. 알죠? 앵글이 뭐야? 각. 트라이가 뭐야? 3개. 그래서 3개의 각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이는 숫자 3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인산은 영어로 포스페이트예요.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지금 몇 개 붙어 있어요? 하나. 그럼 3개.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으니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ATP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가 ATP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TP에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2개 붙어 있겠죠? 영어에서 숫자 2를 뜻하는 게 D가 있어요. 그래서 아데노신 D 포스페이트 해가지고 ADP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1개 붙어 있죠. 1개란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드라마를 뭐라 그래요? 응? 모노드라마라고 하죠. 아주 정확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인산기가 하나 있어. 그럼 만약에 2개가 떨어져 나간 얘를 뭐야?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해서 AMP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짓는 방법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 ADP와 ATP를 다룹니다. AMP는 다루지 않아요. 알겠죠? 좋아요. 자, ATP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ATP는 ADP에 인산기가 하나 더 결합된 거네. 그러면 ADP에다가 인산기를 하나 붙여줘요. 그럼 이거 동화야, 이화야? 물질이 하나 붙었네. 그럼 동화야, 이화야? 동화겠죠? 그럼 인산기와 인산기 요 결합이 생겼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이에요. 그러면 동화작용이면 여기 에너지가 들어갔겠지. 근데 하필 요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특히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만약에 ATP에서 얘가 떨어져 나가. 그럼 동화야, 이화야? 이화겠죠. 그럼 에너지가 흡수되어 방출돼요? 방출됩니다. 이 방출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쓴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ATP가 계속 있어야겠죠. 그럼 ATP를 만들어야겠지. 어떻게 만들어? 요 ADP에 인산기를 결합시켜서 만들 거예요. 자, 결합이 되려면 에너지가 물질한테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 에너지를 누가 제공해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쪼개서 나온 에너지를 여기에 결합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이름 짓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ADP는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자,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결합한 화합물이 ATP입니다. 그리고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에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다시 정리하면 얘가 끊어질 때 에너지가 나오고 얘를 붙일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럼 ATP와 ADP를 이용한 에너지의 방출과 저장입니다. ATP가 있고 ADP가 있어요. 누가 더 복잡해요? ATP가 복잡하고 ADP가 단순하죠? 복잡한 물질에서 단순한 물질이 됩니다. 그러면 동화요, 이화요? 이화니까 에너지가 방출돼요, 흡수돼요? 그래서 물질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됐나요? 자, 반대로 ADP가 인산이랑 결합해가지고 ATP가 됐어요.
간단한 물질에서 복잡한 물질이 됐네요. 동화요, 이화요? 동화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따로 떨어진 애들을 무기인산이라고 하는데, 자,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유기물과 무기물 들어봤나요? 유기물을 뭐를 유기물이라고 해요? 생명체.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우리가 막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작년에 쭉 배웠었잖아요. 걔네들 다 공통점이 뭐야? 처음에 뭐 배웠어? 탄소의 결합부터 막 배웠죠? 그래서 탄소로 구성된 애들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이에요. 유기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오가닉 들어봤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무기물은 유기물의 반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유기물이 아니란 뜻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인올가닉 해가지고 이 무기의 약자를 I라고 쓰는데 뭐 이걸 막 구분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이 인산을 무기인산이라고 하는데 탄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인산기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근데 생명과학에서 탄소가 있지만 유기물로 취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산화 탄소는 생명체에서 에너지를 낼 수 없어가지고 얘를 유기물로 취급하진 않아요. 알겠나요? 자,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 방출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P와 무기인산이 결합하면 ATP가 합성이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물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된 에너지를 누가 제공해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쪼개가지고 나온 에너지를 제공해준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저장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여서 영양소를 분해를 합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 볼게요. ADP와 무기인산이 있고 그 다음에 ATP가 있어요. 자, ADP가 무기인산이랑 합쳐져가지고 ATP가 됩니다. 얘는 동화요, 이화요? 동화입니다. 그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들어가는 에너지를 누가 제공해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산소로 이용해서 쪼개서 나온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0%는 열로 이제 발산이 되고 나머지 40% 정도가 ADP와 무기인산을 합쳐가지고 ATP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ADP와 무기인산은 에너지를 공급받아 ATP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인산과 요 인산 사이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ATP가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한 물질이에요. 됐죠? 그럼 얘가 필요할 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필요할 때 언제 써주냐? 얘를 끊어주면서 써줍니다. 그래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질 때, 즉 화학결합이 쪼개질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죠?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다양한 생명활동에 씁니다. 근육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60%가 나오는 것도 체온 유지에 쓰이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너무 추울 때 체온 유지할 때 그때도 ATP를 쪼개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신활동하는 거 생장하는 거 뭐 목소리 내는 거 전부 다 ATP를 쪼개가지고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ATP는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생명활동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세포호흡 과정이 포도당을 산소로 이용해서 쪼개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거야. 쪼개고 합성하는 거야. 그럼 동화야 이거야? 포도당을 쪼개고 ATP를 합성해. 그럼 동화야 이화야? 둘 다 있네. 근데 우리 세포호흡을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 배웠죠. 왜 그러냐면 이건 헷갈릴까봐 설명하는 건데 포도당과 생성물인 ATP를 보게 되면 누가 더 훨씬 에너지가 높냐면 포도당이 훨씬 더 높아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화와 동화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생성물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혹은 탄소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포도당이 이산탄소가 됐네. 그러니까 이화작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가 동물의 구성 단계였죠. 자, 그 중에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다 살아가야 해요. 살아가야 하면 이 ATP라는 물질이 필요하고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 내부로 포도당이라는 영양분과 산소라는 기체가 들어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포 입장에서는 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인데 노폐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식물세포는 밖으로 배출을 못하니까 에포 속에 계속 저장한 거고 동물은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포도당을 밖에서 끌어와가지고 제공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산소를 밖에서 끌어와가지고 제공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세포가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노폐물을 누군가는 또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세포 물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고 세포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을 제거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조직세포라는 게 있어요. 조직세포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을 의미를 합니다.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 ATP를 만들어내야겠죠. 자, 그때 뭐가 필요해?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세포업을 통해서 ATP를 만들고 남은 이제 노폐물들이 방출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영양소와 산소 누가 전달해 줄까요? 누군가는 수송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수송해 주는 게 바로 피예요. 피, 혈액. 그래서 혈액이 계속 돌 수 있게 심장, 그 다음에 뭐 혈관, 거기에 있는 혈액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애들을 순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에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그 다음 노폐물들을 다시 자기가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양소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 곧 그치 밥 먹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소화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어요. 그러면 소화계에서 소화가 되고 우리 세포가 흡수할 만큼 쪼개가지고 세포로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된 영양소를 혈액에 주고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조직세포한테 전달해준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소화가 안 되는 애들 뭘로 나와요? 이게 뭐야? 한 글자로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산소도 필요합니다. 산소는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뭐 할 때? 숨 쉴 때. 숨 쉰다는 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폐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럼 폐로 흡수된 산소를 누가 또 조직세포에까지 전달해주죠? 그치. 결국엔 또 순환계에서 전달해주는 거예요. 혈액으로. 그래서 호흡계에서 흡수한 이 산소를 피가 순환하면서 다시 조직세포로 전달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가 조직세포한테 전달해줬어요. 그럼 노폐물들이 나오겠죠? 자, 노폐물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언제 나오죠? 숨 쉴 때 또 나오겠지.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혈액을 한테 줍니다. 그럼 혈액이 운반을 막 해줘가지고 폐로 줘요. 그럼 폐에서 기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 폐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노폐물들이 있어요. 물이 많은 양을 차지하거든요. 아무튼 이 물이 어디로 가냐? 배설계로 갑니다. 이 이산화탄소 물 취소 다시 이 노폐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폐물이 있는데 물 설명은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가는 거고, 자, 노폐물 같은 경우에는 폐로 나가지 않는 노폐물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따로 몸 밖으로 빼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배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을 또 혈액한테 줍니다. 그럼 혈액은 배설계로 가가지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만든 세포 결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듯이 물이 항상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물을 또 몸 밖으로 내보내줘야 하는데 물은 두 가지 경로로 갑니다. 하나는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고 많은 양은 이제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통해 가지고 물이 나가는 거를 언제 볼 수 있어요? 겨울에 후 불면
뭐가 나? 하얀색 입김이 확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면 기체, 액체, 고체, 수증기, 물, 얼음 중에 뭘까? 하얀색 입김이 확 나오는 거예요. 기체는 요즘 공기 중에 기체잖아요. 기체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하얀색 입김이 확 나왔어. 눈에 보인 거네? 그럼 기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기체로 있었던 수증기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만나니까 얘가 액체 또는 고체로 변한 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김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은 이제 소변으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 몸을 간단히 설명했을 때 두루마리 휴지와 같다라고 설명했었나요? 자,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 건 똥으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배출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근데 배설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낸 노폐물들이 있겠죠? 이게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속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과 배설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조직세포가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세포들을 조직세포라고 하는데 소화계 당연히 세포로 되어 있겠죠? 호흡계 당연히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계 당연히 세포로 되어 있고 배설계 당연히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당연히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직세포가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을 구성하는 세포다. 알겠죠? 이걸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소화, 호흡, 순환, 배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소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소화를 왜 하냐면 영양소의 흡수는 소화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소화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이 영양소를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근데 밥알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럼 세포한테 밥알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세포가 흡수할 만한 작은 크기로 쪼개줍니다. 이걸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걸로 연결시키면 이 세포는 물질의 출입이 뭐를 통해서 일어나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쪼개줘야지 이 세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소화, 음식물 속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영양소는 크게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실제로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주영양소라고 해요.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네요? 4. 단백질은 1g당 4. 지방은 1g당 9kcal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라고 느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과 버터가 적게 들어간 빵 중에 누가 더 고소하고 냄새가 좋아요? 버터가 엄청 많이 들어간 게 훨씬 냄새가 고소하고 좋아요. 왜? 인간은 생존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는 걸 찾아야겠지. 그걸 좋게 느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고기 중에 마블링이 이쁘게 된 게 있어. 그 근육 빨간색 사이사이에 하얀색 지방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구우면 그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너무 배고파.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입안에 사르르 녹는 이런 모습,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블링이 이 많은 고기를 되게 좋은 고기라고 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이 마블링은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는 건데 상식적으로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겠어? 안 끼겠지. 언제 끼겠어? 많이 먹고 안 움직일 때. 그래서 마블링이 있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먹이고 안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지방이 끼다 못해 이 근육 사이에 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서 먹으면 우리가 너무 맛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방이 있으니까. 알겠죠? 이게 좋은 걸까? 소 입장에서? 소는 그럼 건강할까? 여러분들 푸아그라 알아요? 푸아그라? 푸아그라가 뭐죠? 그 거위 간을 푸아그라라고 하지 않나? 근데 일반적으로 거위의 간을 푸아그라라고 하지 않고
지방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엄청나게 잘랐을 때 고소한 맛을 내는 거 푸아그라라고 하는데 푸아그라 만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많이 먹이고 안 움직이면 되겠지. 그래서 푸아그라는 거위의 입을 강제로 벌린 다음에 음식물을 계속 넣어줘요.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그렇게 만드는 게 푸아그라예요. 그럼 이게 동물 입장에선 윤리적인 거야, 윤리적이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푸아그라는 많이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뭐예요? 샥스핀 들어봤어요? 그러면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상어의 지느러미가 필요하겠지. 상어의 고기는 맛이 없어요. 지느러미는 자릅니다. 그럼 나머지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어떻게 돼? 바닥을 그냥 버리는 거야. 살아있는 상태에서. 잡은 다음에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뭐 여기 뭐 가슴 지느러미 다 자른 다음에 상어를 통째로 그냥 바다에 다시 넣어요. 그럼 상어가 살까 죽을까? 죽어요. 왜 죽을까? 헤엄을 못 치니까. 헤엄을 못 치면 상어는 왜 죽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들은 뻐끔뻐끔하면서 물을 흡수해서 아가미로 계속 통과시켜서 산소를 이렇게 우리 그 물고기 몸속으로 넣어주는데 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상어는 입을 항상 벌린 상태로 항상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을 치면서 이 물이 자기 아가미로 계속 통과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살아요. 근데 지느러미가 없는 상어야. 그럼 헤엄을 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 상어가 바로 질식해서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어가 나한테 다가온다. 막아. 못 움직이게 해. 그럼 어떻게 돼? 산소가 본인한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기절하는 거. 근데 그러기 전에 잡아먹히겠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4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통합과 생명과학 부장은 선생님한테 수화부터 다시 설명한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알겠지요?